안녕하십니까. 송이송이 라디오의 김송이입니다. 저희는 사랑과 죽음을 테마로 매주 화요일 밤 9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푸른 잎들이 이제 막 붉고 노란색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가을이 깊어감을 실감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문득 펑펑 눈 내리는 설경이 그리워지네요. 그러면서 제가 살던 보스턴의 설경이 그립기도 하고요. 그냥 펑펑 쏟아지는 눈을 맞으며 눈싸움 하던 제니와 올리버가 떠오르면서 라이온 오닐과 알리 맥그로우가 주연했던 러브스토리, 그들의 사랑을 탐닉하고 싶습니다. 1970년 아카데미 작곡상을 수상하고 골든글로브상에서 작품, 감독, 여우주연상, 각본상을 휩쓸었던 이 영화는 당시 예일대 교수였던 에릭 시걸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이지요. 프란시스 레이의 주제곡을 듣고 영상을 보시면 사랑 그 자체와 동심을 제가 이렇게 설명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한 덧칠이고 왜곡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저 러브스토리 OST에만 취해 있어도 참 좋을 듯 싶어요. 제가 오늘 이 영화를 통해서 사랑과 죽음을 얘기하고 싶은 이유는 더 이상 군더더기 설명이 필요치 않는 아주 심플하고 순수한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요즘 영혼까지 끌어당겨 집을 산다는 청년들이나 집이 없어 결혼할 수 없다는 현재 사회 구조를 생각하면서 조금 답답한 채증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사람들은 결혼하거나 사랑한다면 우선 거주할 번듯한 집과 승진, 재산 등등을 세워놓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결혼해서 한 집, 한 가정 안에 그러한 품목들을 채워가느라 정작 가정 안에서의 사랑, 그 자체는 얼마나 더 깊어지고 넓어져 가는지에 대해선 아무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오늘만큼은 젊음이란 건강한 재산을 가지고 이런 사랑해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지켜온 사랑이 이런 동심을 간직한 것이었는지 돌아보면 어떨까요? 1960년대는 미국 서부에서 시작된 히피 문화 때문인지 많은 미국의 청년들이 쉽게 마약에 빠져들고 프리섹스 풍조 등으로 인해 영과 육이 많이 나약해지던 즈음이었습니다. 1960년대 이런 세태에 지치던 즈음 예일대 교수 에릭 시걸이 러브스토리라는 소설을 출간했죠. 출간과 동시에 뜨거운 반응을 보이라 출판사 편집장도 예측 못했었는데요. 1970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개봉되면서 러브스토리 신드롬이란 말까지 생겨날 정도로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이 영화보다 1년 전에 개봉된 이지 라이더 같은 영화를 좋아하던 자들은 유치하기 짝이 없는 멜로라고 평화했지만 관중들 반응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한동안 침체기를 겪던 헐리우드 영화계가 이 영화로 다시 활력을 얻었다고 하면 이해가 될까요? 영화사 파라마운트가 러브스토리가 실패할 경우 영화사를 접으려 했었으나 순식간에 영화사 순위 1위로 등극하게 되었다면 당시 이 영화가 어떤 신선함을 던진 것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올리브로 등장하는 라이언 오닐은 어느 정도 알려졌던 배우였지만 당시 알리 맥그로우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던 배우였죠. 원작자 에릭 시걸과의 개인적 친분으로 이 영화의 제니 역할을 맡게 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되죠. 올리브와 제니가 눈싸움을 하는 장면은 사실 영화 영상에 담으려던 씬이 아니었고 두 사람이 장난치듯 놀고 있던 중 우연히 카메라에 담은 그 장면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예뻐서 영화의 한 장면으로 담게 된 것이 러브스토리 명장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신드롬을 일으킨 이유는 아마 OST 영향이 매우 컸을 겁니다. 프랑스 국내에서 이미 남과 여의 주제곡으로 중견 작곡가가 되어 있던 프란시스 레이, 그는 이 영화를 감상하다가 바로 그날 밤 순식간에 작곡했다는 것도 정말 운명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큰 사랑의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러브스토리의 첫 장면은 눈 내리는 벤치에 앉아서 올리브가 제니를 추억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너무나 쓸쓸해 보이는 뒷모습이 조명되면서 독백을 합니다. 비틀즈와 바하와 모차르트, 그리고 나를 좋아하던 25세의 젊은 여인의 죽음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그리고 피아노로 연주되는 아름다운 음악이 함께 흐릅니다. Where do I begin?
올리버와 제니가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에서 결혼 서약을 할 때 제니는 순수한 영혼을 분리해서 단 하루라도 사랑하게 되길, 비록 어둠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라고 말하고, 올리버는 당신에게 내 손을 주리니 돈보다 더 귀한 내 사랑을 바치리, 설교와 법리를 떠나 내 자신을 라고 말하는 것처럼 둘은 가난 속에서도 아름다운 사랑을 나눕니다. 부유한 명문가의 하버드 학생 올리버 베럿, 정확히 얘기하면 유대계의 명문가 집안이라는 것이 맞을 겁니다. 레드클립 여자대학교의 음악도인 가난한 딸 제니, 둘은 제니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서관 대출대에서 처음 만나게 되죠. 그들은 다소 퉁명스럽지만 재치있고 반어적인 대사를 사용하는데요. 감동적인 대화의 한 장면이었죠. 레드클립 대학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여자대학이었는데요. 시각과 청각을 잃었지만 사회주의 지식인으로 살았던 헬렌 켈러도 레드클립 대학을 졸업했죠. 1879년 하버드 대학 안의 여자대학이었는데 1999년엔 마침내 하버드로 합병됩니다. 당시 여자대학 뉴욕 소재였던 바사 칼리지, 매사추세츠주의 스미스 칼리지, 웨슬리 칼리지 뿐이었는데요. 레드클립은 당시 하버드 교수진들이 강의하였기 때문에 하버드와 매우 긴밀한 관계였죠. 그럼 그들이 처음 만난 도서관에서 올리브가 책을 대출하며 제니와 옥신각신하는 장면을 볼까요? 올리브가 묻습니다. 중세의 몰락이라는 책 있습니까? 제니가 말합니다. 하버드에도 도서관은 있을 텐데요. 올리브가 말합니다. 이봐요, 하버드 학생은 레드클립 도서관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을 모르세요? 제니가 말합니다. 나는 된다 안 된다 하는 합법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올리브가 말합니다. 이러지 마세요. 난 지금 그 빌어먹을 놈의 책이 꼭 필요하단 말이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버드와 같은 명문대에는 꼭 학업적 능력이 없더라도 집안이 명문가이거나 부유하다면 받아주는 학생들이 있는데 첫 만남에서 제니는 올리브를 그렇게 대했으니 대학가의 모습은 물론 현재까지의 미국 내 모습도 읽어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제니가 자신이 스케이트를 타는 모습을 보며 좋아했던 그 자리에 앉고 카메라는 아주 천천히 오랫동안 그의 뒷모습에서 멀어집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젊은 남녀의 비극적인 사랑, 어찌 보면 매우 감상적이고 단순한 멜로라고 할 수 있는 이 영화가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사람이라면 모두가 그리워하는 순수한 동심 때문이었을 겁니다. 둘째, 1960년대 후반 전통적 가치관의 반기를 든 미국 젊은이들의 반항 문화와의 관계를 들 수 있겠죠. 이 영화에서 올리버는 1960년대 젊은 세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올리버에게 아버지는 유대인이라는 자부심과 명문가의 상징성, 보수성과 전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리버에게 맹목적으로 인류만 추구하는 아버지, 유대인은 유대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미국의 우두머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철저한 유대인. 반면에 제니의 아버지 필은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정신을 보여줍니다. 올리버는 부친으로 상징되는 기존의 권위와 관습, 제도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당차고 자기 의견을 잘 표현하는 제니에게 매력을 느낀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겁니다. 사실 미국이란 사회는 봉건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 불균형은 없었지만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사회의 철저한 이중구조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보수와 진보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성장 배경이 다른 올리버와 제니는 사랑을 통해 보수와 진보의 화해를 시도했지만 올리버는 제니의 집안을 옹호하느라 아버지와 부딪히고 제니는 올리버의 가문까지도 사랑하느라 결심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제니에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말하자 제니는 기운 없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엔 미안하다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영화의 마지막 병원문을 나서던 올리버는 아버지와 마주칩니다. 올리버는 제니에게 배웠던 사랑하는 사람에겐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풀이하죠. 미국 안에 보이는 많은 문제, 인종 문제, 유대인과 비유대인 관계, 흑백 문제,
인디언과의 갈등, 마약 그리고 물질적 풍요가 있었던 미국이었지만 2008년 서브프라임 문제로 팍스 아메리카의 시대가 사라지고 있죠. 저희는 미국인의 사랑과 죽음을 토대로 미국의 시대적 상황 정서를 살펴보기 위해 또 다른 테마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만큼은 눈 덮인 파커 안에서 에릭 시걸이 그린 올리브와 제니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